자, 5페이지에 문제 4번 있죠? 자, 이 문제 4번은 일단 사례 1번부터 답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자, 사례 1번 보겠습니다. 수임 가능 여부 판단이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 처음에 자, 시작하기 전부터겠죠. 사실은. 그죠? 시작하기 전에 수임 의사 결정이 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위험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계획은 5월까지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감사 종료 직후부터 5월까지 이렇게 이제 그 사이의 기간에 이제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르면 10월인데 10월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11월에서 12월 사이 요 사이에 중간 감사를 가죠.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실증 절차에 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수임 여부 의사결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인의 자격 요건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거를 해도 되느냐 말아도 되냐는 회계법인이 영리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을 보죠. 독립성, 적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감사든 그 다음에 초도감사든 간에 근간에 이제 흐르는 거는 감사 위험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이때 수임 여부 의사결정. 감사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높다라고 한다면 보수를 높이면 되는 거고 너무 높다,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임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강좌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자, 일단은 해도 된다. 다만 보수를 올린다. 자, 계획 단계에서 봤을 때 자, 위험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계획 단계에서 알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재무제표 전체 수준, 경영진 주장 수준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강압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계획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계략적인 수준이죠. 재무제표 전체 입장입니다. 그럼 재무제표 전체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위험은 부정, 특수관계자, 회계 추정치,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외국 표시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새로 발생하거나 편입됐을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계속 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주의 집중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앞 단계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감사 갔을 때 위험이 높대요. 그러면 감사 위험 모델에 따라서 이를테면 통제 위험이 높다. 이것만 봤을 때 통제 위험이 높으면 내가 생각하는 TAR을 달성하기 위해서 TDR을 낮추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실증 절차 가서 실증 절차는 재무제표 왜곡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곡 표시가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왜곡 표시가 중간 감사 과정에서 통제 위험이 낮다. 다시 말해서 유효하다라는 감사인의 중간 감사 수행 과정에서 평가 결론을 내린 내부 통제가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통제 위험이 낮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감사 증거, 이거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제 위험을 반대로 거꾸로 뒤집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제 위험이 높은데 왜곡 표시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통제 위험에 이거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방향 자체가 어떻게? 유효한 거를 유효하지 않다. 그 근거는 왜곡 표시다. 요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통제 위험이 높은데 왜곡 표시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통제 위험이 낮아지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실증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서 감사인이 알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 계획과 관련해서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자, 이렇게 정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례 1번. 최근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와 관련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지 너무 높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안 1, 2 그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든지 두 개를 다 쓰면 정답이 돼요. 그런데 가, 부를 결정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쓰든 근거를 맞게 쓰면 맞는 겁니다. 자, 사례 2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감사 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재무제표일 이전에 실증 절차 수행을 거부하고 있대요. 이거는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감사를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요. 그런데 감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실증 절차는 우리가 추가적인 감사 절차의 시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말 이후에만 할 수 있는 절차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결산 절차와 관련해서 재무제표하고 원장하고 일치하는 절차,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하고 수정 후 시산표 사이에 수정 분계가 입력이 되는 결산 조정과 관련된 절차, 그게 바로 결산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야 감사인한테 감사를 해달라고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 실증 절차는 기말 이후에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알았죠? 사례 3. 자, 이거 문장을 잘 보세요.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 통제의 구축과 유지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대요.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감사의 전제 조건에 나왔었죠. 감사 수행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 나왔었죠. 경영진은 반드시 어떻게 내부 통제에 대한 구축 운영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이 가능한 내용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감사인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사례 4번. 초도감사 시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 범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감사인이 추가 보수에 대한 규정을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도감사는 감사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더 해야 되니까. 전기감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에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례 5번. 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 보수는 업무 착수 시, 중간감사 시, 기말감사 후 감사 보고서 제출 시 각각 20%, 30%, 50%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감사 보고서 옆에 적정 의견이라고 제가 써놨죠. 적정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누구의 판단이에요? 감사인이 감사를 해보고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와 관련된 평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에 입각해서 그때 감사인이 평가 결론을 내리는 거지 계약 시점부터 전제 조건이다? 그건 아닙니다. 알았죠? 사례 6번. 감사 대상 회사 경영진이 주요 연구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대요. 감사 대상 회사가 기술개발 회사인데 기술개발 회사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도 영위를 하고 있는 제약회사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냥 약으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먹이면 어떤 결과가 처리될지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 오랜 시간을 두고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약이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한 사람들은 그건 핵심 인력입니다. 이제 딴 쪽으로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약을 딴 데서 또 만들죠.
그러면 그 연구진들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자산이 유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연구진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들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연구진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상품성이 있을지, 만약에 이제 상품성이 있게끔 만들려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그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인이 뭔가를 묻고 싶은데 제안을 해놨습니다. 제약회사다라고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증거를 입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따라서 의견을 변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 의견 거절.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어떤 단계예요? 물음 1번 첫 번째 줄. 다음의 사례는 감사 업무 수임 단계에서. 감사 업무 수임 단계인데 한정이 아니고 사례 6번 네 번째 줄 보시면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이다. 자, 감사 업무 수임 단계에서 자, 확신의 수준을 높이고, 다시 말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 증거를 충분하게 획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놔가지고 위험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를 올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수임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사례 6번이 위험하고 관련해서 논평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위험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물음 2번.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2번하고 3번 있죠? 뭐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와 관련해서 기업과 환경을 이해하는 목적은 이해 다음에 위험평가가 이어지고 위험평가의 결과 계획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일단은 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임 여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계획 수립 시점 해놓고 위험평가 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험평가 후 감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장 자체가 추가적인 감사 절차에 뭐 성격시기 범위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간에. 자, 그 다음에 감사 수행 단계. 자, 감사를 수행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을 얘기해요. 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계획할 때랑은 다르게 보다 이해가 구체적이죠. 그러면 통제 위험을 예비 단계보다는 조금 더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증 절차와 관련해서 위험에 대해서 수정할 일이 있으면 또 수정할 수 있죠. 그러면 기존 지식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게 바로 감사 수행 단계에서 이행되는 이해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이해, 위험평가, 계획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그럴 때 적절한 문장으로 써서 모든 걸 다 득점을 못해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독립적으로 구성한 거라기보다 교수님들 책에 그러한 뉘앙스로 돼 있는 거를 다 캐치를 하고 그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건 노준하 교수님 책이 그 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거의 같은 뉘앙스인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음 3 있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음 3, 그 긴 박스 바로 밑에. 감사인이 감사 수행 시 주의 집중하는 감사 위험은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다. 만약 감사인이 감사 위험을 잘못 평가하는 경우. 자, 이해 결과 위험 평가를 잘못했어요. 계획이 잘못 수립되죠. 계획이 잘못 수립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수행이 잘못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게 되고 그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상황에 적합한 감사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물음 4번. 자, 물음 4번은 제가 뭐 답안 양식을 드리긴 했죠. 자료 잃은 고유 위험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수준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해라.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답안 양식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번, 동그라미 1번 고유 위험, 동그라미 2번 통제 위험, 동그라미 세 번째 결합 위험. 결합 위험을 같은 표현으로 복합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의 복합 위험.
그래서 내용을 기술하고 위험의 수준을 재무제표 전체 수준과 거래 및 계정 과목의 경영진 주장 수준으로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중에서 자, 다시 5페이지 오른쪽 부분의 밑에 박스를 보시면 자료 1번. 자, 밑에서 5번째 줄 마지막 부분 지역에 따라 일부 점포에서는 부의 성장을 하고 있다. 산업 전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점포에서는 부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업의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특정 계정 과목을 언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전체 수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밑에 줄. 자, 백화점과의 경쟁 등 산업 전반적으로 경쟁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고유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으로 업체 간 총 매출 규모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총 매출 규모, 매출액 혹은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 수준의 고유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료 2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매출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고 경영진 혹은 영업 담당 이사. 그죠? 그런데 영업 담당 이사가 임의적으로 결산일에 근접해서 마구마구 매출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제 위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통제가 적절하지 않으면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자료 2번.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자, 유통업의 특성상 재고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많아. 여기까지 슬래시하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재고자산과 관련된 고유 위험.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수불부의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거는 재고자산 관리와 관련된 수불부니까 경영진 주장 수준, 거래 및 계정 과목과 관련된 경영진 주장 수준의 통제 위험. 자, 그 다음에 아래 줄 사업연도 말에는 각 품목별 매출 담당자의 성과평가가 확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출 신장을 위한 활동이 매우 많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성향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매출 증진을 위한 활동이 이게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가공의 특정한 행위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고유 위험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신장을 하기 위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데 이게 허위성과 관련된 가짜 거래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영업 담당 이사가 자신의 성과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부 통제가 그걸 적절하게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죠. 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유 위험인 통제 위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합 위험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 이 부정과 관련해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주제입니다. 요거. 자료 3번. 위너스 회계법인의 파트너는 제조업 감사 부서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아 책임 회계사로 특진한 한가인 회계사를 스카우트해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안 돼요. 왜? 지금 제조업 감사 부서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했죠. 자료 1번 첫 번째 줄 A쇼핑주가 속해 있는 소매유통 산업은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백발백중 다 빗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안 되죠. 업종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계법인이 업종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매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소매업에서 인정을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특진을 한 사람을 인차지로 만약에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제조업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차지를 했다가는 적발 가능성이 또 떨어져요. 특히나 어디? 제조 원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외국 표시가 많이 있는데 외국 표시가 많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인차지 회계사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조업 감사 부서에서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해서 특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매업과 관련해서 경험이 없으면 또 무슨 판단을 못 합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을 또 못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한편 감사계획 시점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금년도에 당해 중간감사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원은 4명.
필요 인원보다 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그 다음에 담당 파트너는 중간 감사에 투입할 인원을 물색하던 중 당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똑똑한 씨,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도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보조원으로 추가 배정받아 바로 감사 현장으로 출근시키면 안 돼요. 팀 토의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 소지가 있으니 스텝 회계사는 어디에 주의 집중하세요 라고 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위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팀 토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무에 가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를 해준 상태에서 감사 현장으로 출근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음 5번과 관련된 내용이 그 내용이고, 물음 6번.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음 6번. 답이 틀렸습니다. 근데 답이 1번, 3번으로 제시해놨던가요? 해답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감사는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모두 적발할 수 없으며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도 없다. 여기까지 이 문장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하면 감사 고유의 한계입니다. 회계감사 수행 시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식별하지 못해서 미발견 왜곡 표시로 남게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자, 미발견 왜곡 표시, 앞에서는 감사 고유의 한계였었는데 요거는 적발 위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발 위험도 감사 위험의 구성 요소 중 하나죠. 그래서 적발 위험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미발견 왜곡 표시를 남게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효과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감사인의 대응 이외에 다른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아래의 지문에 찾아서 번호를 기재하라. 동그라미 1번.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중 산업 특성상 진부화 속도에 영향을 받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보수적인 위험을 설정하고, 자, 보수적인 위험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설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TDR 얘기하는 게 아니라 TAR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파트너가 생각을 했던 TAR 재무제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감사 위험과 관련해서 보수적인 위험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특정의 계정 담당 회계사는 파트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떻게 위험을 낮게 설정한 거예요. 알았죠? 수립하였다. 동그라미 2번. 요거는 뭐 이제 맞는 설명이고, 동그라미 2번. 감사 팀원과 팀 토의 과정에서 담당 파트너는 내부 통제가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팀원들에게 내부 통제를 전수로 테스트하도록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말도 안 되죠. 내부 통제 테스트를 전수로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갈 필요가 없죠. 여기. 자, 이게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 간의 관계죠.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 자,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과 자, 적발위험의 관계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구분이 되죠. 자, 이때 위험이 낮다라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그죠? 자,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언급이 나온 건 통제 위험이 낮다라고만 나왔죠. 자, 이를테면 통제 위험이 낮습니다. 그를 통해서 통제 테스트와 관련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함과 동시에 실증 절차는 생략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범위는 축소하면서 실증 절차는 수행합니다. 실증 절차를 확대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확대 가능해요. 그런데 실증 절차 범위 축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모두 효율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테스트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전수로 한다, 그러면 효율성에 어떻게? 정면 배치되죠. 이러한 계획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있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내부 통제 테스트를 전수로 수행하는 건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행위냐면 실증 절차를 전수로 수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면 실증 절차를 전수로 수행하는 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내부 통제 테스트를 전수로 수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계획이다. 이유는 내부 통제 테스트는 감사인이 의존해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인데 전수로 수행하는 거는 이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여가시면 돼요. 그런데 실증 절차를 전수로 수행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왜곡 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전수로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인은 전수로 실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전수로 수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요걸 아셔야 돼요.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아니, 작년 시험에 어디를 보시냐면 저기 표본 감사 한번 볼까요? 서포트의 14장에 자, 거기 보시면 14-4가 있어요. 14-4.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설명일 전수조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2번 항목. 자, 모든 항목을 추출해서 감사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에 나왔습니다. 이걸 쓰는 게 나왔던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모집단이 큰 금액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수조사 가능한 경우 고유 위험이 낮은 경우를 얘기했었죠. 거래 4건밖에 안 돼요. 내부 통제 테스트 복잡합니다.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그냥 증빙 4개 보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유의적인 위험이 존재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때 유의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이게 통제 위험하고 고유 위험의 결합된 위험이죠. 자, 유의적인 위험이 존재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무슨 방법이 없을 때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전 항목을 조사하는 노력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자, 이거는 전산 환경하의 감사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가 가능한 경우 실제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처리가 특정의 전산화된 통제에 의해서 10만 건이든 100만 건이든 이루어질 때 그거를 전수로 다 테스트할 수 있어요. 관련된 내부 통제 테스트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산 통제 무조건 내부 통제 테스트와 관련해서 통제의 개수는 위험하고 전혀 관계없이 1개예요. 실무에 가면 무조건 1개입니다. 그런데 수작업 환경이다. 위험에 따라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 위험이 높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근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위험이 높지 않은 개정 과목을 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요. 자, 그다음 일단 효율성에 정면 배치된다. 동그라미 3번. 감사팀원이 대부분 입사한 지 3, 4년 정도의 경력을 갖춘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전체적인 팀은 이렇게 돼 있으면 빅펌의 경우에는 일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회사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감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고객회사의 실증 절차 수행 시 통계적 방법에 의한 표본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문서화를 강조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를 낮추기 위한 계획이냐면 TDR을 낮추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 특정의 회계법인의 정책상 TDR을 특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 이게 경력이 기냐 짧으냐 판단 근거가 없죠.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쓸 만한 그런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에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실증 절차 수행 시 통계적 방법에 의한 표본 감사를 수행토록 지시. 이게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해서 감사 문서에 표현된 감사 증거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방법,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문서화를 강조하는 것은 담당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한 TDR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에요. 낮은 수준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건 문제 물음 6에서 제시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계획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6에 동그라미 2번 완전히 틀린 내용 빼고는 동그라미 1번, 3번은 감사 위험을 낮추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에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
라고 해서 1번, 3번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해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조금 뭐 허망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답이 문제 4번에 답 수정해야 돼요. 문제 4번에 똑같은 게 갖다 들어갔어요. 제가 맞는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의 5페이지에 사례번호 3번 바로 밑에 4번 있죠. 거기 수임 가능 여부 X로 돼 있죠. 동그라미로 바꾸시고요. 5페이지, 해답 5페이지. 수임 가능 여부 동그라미, 판단 근거는 다 지우시고 에이, 참.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 위험에 대응한 4번 항목 다 지우고 감사 위험에 대응한 감사 노력에 비례하여 보수를 요구하면 충분하므로 수임 가능하다. 감사 위험에 대응한 감사 노력에 비례하여 보수를 요구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수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